지금까지 봤던 역사적인 사실은 미국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적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감당 못할 상황에 이르면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한다고요. 근데 그 방법이 인위적인 통화정책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GDP 대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그 이상 갔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뭘 노리겠느냐. 다시 미국에게 어마어마한 무역수지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한테 인위적인 통화가치 절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환경이 어렵죠. 장기적인 이야기로 좀 가볼까요? 이제 네. 트럼프 이야기 뭐 하고 좀 약간 뭐 부장님의 뷰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미국 시장에서 올해 돈 벌기 쉽지 않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면 중장기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결국은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뭐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 결국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이제 부장님 이제 방송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달러 패권이 상당히 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 달러 패권이 왜 위협받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뭐 이런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일단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그 생각을 다르게 하셔야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달러가 위협받고 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무슨 헛소리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50원 왔다 갔다 하고 그쵸. 지금도 이렇게 달러가 강한데 뭔 소리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환율로 이 달러 패권이 유지되냐 유지되지 않냐를 따지시면 안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교환 비율이에요. 어차피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죠. 달러가 만약에 뭐 흔히 말해서 그 약해진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원화가 더 약해지면 원달러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달러가 망가진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통화가 더 약하다고 하면은 달러 인덱스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달러의 인덱스, 뭐 원달러 환율 이거를 보고 그렇게 관점 보시면 안 되고 그럼 이제 뭘 보면 되면 달러의 반대급부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죠. 그럼 달러의 반대급부에 있는 게 뭐냐? 예를 들면 달러는 기축통화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기축통화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국제 교역을 할 때 결제 시스템 상에서 주요 통화로 사용이 돼요. 우리가 뭐 미국하고 거래할 때만 달러를 쓰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거래할 때도 달러를 쓰고 그쵸. 어디 뭐 유럽하고 거래할 때도 대부분 달러로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유로화로 받으면 안 되나? 원화로 받으면 안 되나? 근데 그냥 달러로 한다는 달러로 거. 받죠. 야, 그럼 유로화로 하면 네가 좋은 거고 원화로 하면 내가 좋은 거니. 그냥 달러로 중간에서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냥 그거는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누가 유불리에 대한 그 고민이 있으니까 그냥 달러로 받아. 그게 바로 달러의 그 기축통화에서 위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각 국가들이 이른바 외환보유고라는 거를 보유를 하잖아요. 근데 그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한 60% 정도. 예, 60% 정도. 그러니까 미국채, 그러니까 그 결국은 미국채로 운용이 대부분 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달러의 지위예요. 근데 제가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두 가지가 예전과 비교해 보면 국제 교역에 있어서 달러로 결제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전체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달러에 대한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달러에 뭔가 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나라 통화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유로화가 대체하겠습니까? 그쵸. 유럽도 맨날 저렇게 막 유럽의 뭐 병자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그쵸. 너무 늙었죠. 네, 너무 늙었고. 그럼 중국 누가 위안화로 뭐 결제하려 하겠어요? 그쵸. 중국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엔화도 뭐 마찬가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다른 국가의 화폐로는 달러화를 뭔가 넘어설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근데 달러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즉 어떤 가치의 보존이 되는 수단을 보게 되면 금하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대표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년 동안 금 가격이 어떻게 됐고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죠? 계속 올랐죠. 계속 올랐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과 금 가격은 뭘로 그 표기가 되죠? 달러로 표시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걔네들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달러가 약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달러가 약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는 원달러 환율이 올랐고 달러 인덱스가 비싸니까 달러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달러와의 어떤 그 경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금하고 비트코인이 올랐다는 얘기는 달러가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피아트 머니가 이쪽에 있고 네. 금하고 비트코인 있으면 네. 얘가 확실히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렇죠. 떨어졌는데 예. 이 떨어진 애 안에서 누가 더 많이 올랐냐 이러고 그렇죠. 있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이제 뭐 비트코인은 아직은 조금 낮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금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이슈예요. 아하, 얼마 전에 이제 금 가격이 막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하고 그렇죠. 최근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금 한 돈이 뭐 60만 원 가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왜 나오고요. 금 가격이 올랐냐? 사실은 제 생각에는 한 지난 몇 년 동안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금을 계속 매집하고 있었어요. 아, 예,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었지. 음, 왜냐하면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 시절이 돼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 커지고 뭐 인플레 온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관세 매기면 미국 사람들은 나 금 좀 보유하고 싶은데 뭐 세금 매기니까 뭐 빨리 금 좀 땡겨야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금을 사려고 보니까 금이 없는 거예요. 공급이 그렇게 탄력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돌아다니는 시중에 금의 유통량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하, 야, 이거 어떻게 된 금 어떻게 거냐? 됐어? 그래서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금을 매집한 애들이 누구냐면 러시아, 중국, 인도입니다. 얘네들이 10년 동안 보면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뭐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이 예. 금을 많이 사서 예. 쟁여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10년 전과 지금의 국가별로 금의 보유량을 비교를 해보면 다른 나라는 변함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도 안 샀죠. 우리나라는 안 샀어요. 음흠. 근데 아까 했던 좀 러시아, 중국, 인도는 열심히 샀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 러시아, 중국, 인도가 누구죠? 그 얘네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브릭스. 브릭스죠. 어. 그러면 얘네들이 샀다는 게 뭔가 좀 어떤 그 저간의 사연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뭔가 달러로 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달러로 저장해둘 필요가 뭐 있어 뭐 이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브릭스는 뭘 하고 싶냐면 달러의 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흔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24년도 1월 작년 초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브릭스 통화 서둘러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거래할 때는 뭐 달러 안 주고 받고 뭐 이런 그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탈달러화의 움직임이 뭐 가속화된다. 이런 기사가 작년 초에 있었고요. 네네. 작년 말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또 어떤 기사가 있냐면 브릭스 국가에게 경고를 합니다. 니네들 만약에 기존의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경우에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렇지. 니네 관세를 때려버릴 거야. 그 기사가 상반되게 나와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이 지금 금이야 오기야 지키고 싶은 거는 결국은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계속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렇죠. 당장 주가가 하락하고 당장 성적 떨어지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가치를 지키느냐 못 지키냐가 미국의 향후의 어떤 뭐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축통화라는 게 말이 예. 기축통화지 그냥 돈 막 찍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막 거죠. 깨지지만 않으면.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아니 부가가치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미국이 지탱할 수 있는 아주 근간 중에 근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만능 치트키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축통화를 갖고 있으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절대 외환 위기를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달러 또 찍으면 되니까. 그냥 지를 없으면. 찍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를 벗어났던 가장 큰 그 원인이 어떤 원동력이 뭐냐? 그냥 달러 찍어가지고 부실한 회사들 다 해줬잖아요. 외환위기 없음.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홈플러스 사태가 났잖아요. 그쵸. 홈플러스에 뭐 저기 지급금 떼이고 이런 사람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기축통화국이면 그냥 원화 찍어가지고 걔네들 줘버리면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기축통화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도 다 사줄 건데 그거를 만능 치트키를 지금 미국이 쥐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세뇨리지. 내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100달러를 찍어내는데 얼마의 원가가 드는지 아세요? 몇백 원 아닐까요? 몇천 원? 그러니까 뭐 14센트인가? 14센트.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원가는 14센트인가인데 이거 찍어내면 100달러짜리야. 그러니까요. 공 하나 더 붙이면 그냥 주조 차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드는 비용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TV 하나 사고 싶은데 찍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축통화의 어떤 지위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데 그쵸. 아까 했던 것처럼 그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려면
결제할 때 달러를 써야 되고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가져가야 되는데 결제할 때 달러를 안 쓰는 놈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네. 브릭스 니네들끼리 특히나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짝짝꿍하면서 지네들끼리 무역 거래할 때는 달러를 안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봤을 때는 이건 큰일 날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금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럼 러시아하고 중국은 자기들 거래할 때 그럼 뭐 금으로 서로 주고받았나? 그 아니죠.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닌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뭘 생각하냐면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크림반도 병합을 하면서 이른바 달러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은행들이 배제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기분 나쁜 일이 있었죠. 금융 규제를 하느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도 무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 꿍쳐놓은 달러로 하고 뭐 옆을 통해서 하고 무예로 했는데 그러면 생각한 게 야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겠다. 달러 없이도 우리가 뭐 어떻게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달러라는 거는 기본 출발점은 근본이거든요. 처음에 달러화가 이 기초화가 된 거는 달러만이 유일하게 금하고 바꿔주겠다라는 이른바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도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금 쟁여놓고 우리도 달러 본위로 가자. 아니 금 본위로 가자. 그러면 금 얼마에 뭐 러시아 루블하고 일치시켜줄게. 그러면 달러의 아성을 넘볼 수도 있어요. 내지는 뭐 자기네들끼리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네들은 그런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인도 애들이 특히나 금을 많이 샀던 거고 그러면서 전체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달러, 즉 미 국채의 보유 비중이 지금 한 60%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는 70%, 80%였어요.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근데 그게 쭉 낮아지고 그럼 뭐의 비중이 높아졌겠습니까? 그렇죠. 금이 높아졌다고요. 그럼 아까도 그랬잖아요.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크게 보면 국제 무역에서 써야 되고 외환보유고에서 사야 되는데 각각을 지금 다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큰일 난 상황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거를 미국이 자초했죠. 또는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른바 이제 이건 약간 이제 역사 공부인데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가 됐어요. 그게 브레튼 우주 체제가 1944년도인가였고 그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된 게 1971년인가 이래요. 제 기억으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브레튼 우주 2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게 뭐냐? 그 이전에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 전에는 다 환율이 자유변동 환율이었고 근본이긴 했어요. 그래서 자국 통화를 금 온스당 얼마의 교환 비율로 묶어놓고 이제 이거를 다른 나라하고 교환할 때는 이제 이게 막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1,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다들 이제 막 전비도 부담해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네들 통화를 막 찍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내가 통화를 찍어내 보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지네. 그러면 무역 거래할 때 나는 또 장점이 있잖아요. 내 통화 가치가 싸니까. 네. 그래서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른바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을 해요. 아하.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난잡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네. 그 당시에 주요국들이 모여가지고 그 브레튼 우주 시인가 뭐 지역에 모여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미국 너 하나만 그냥 달러로 바꿀 수 있게 해주고 금으로 그리고 그 비율을 1달러당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시켜 놓자. 그리고 미국이 니네가 금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니네가 그렇게 하고 대신 이제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통화는 다 이제 고정시켜 놓자라고 출범한 게 바로 브레튼 우주 체제예요. 고정환율제. 고정환율제. 그래서 이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럼 뭐냐면 미국은 좋죠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대신 달러를 들고 오면 35달러를 들고 오면 금 1온스랑 언제든지 바꿔줄게. 금이 많으니까. 금이 많으니까 가능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국제 교역이 막 활발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나라들이 교역을 할 때 금하고 바꿀 수 있는 달러를 쓰는데 그렇죠. 저쪽에서 야 우리 이번에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영국하고 일본하고 새로 다시 거래도 하게 됐는데 우리 이만큼의 거래하게 됐어. 달러가 좀 부족하네. 달러 좀 보내줘.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찍어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찍어내는 게 그냥 마음대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부채 형태로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달러 가져오면 금으로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교역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달러를 찍어낸 만큼 얘가 금을 들고 있어야 돼. 원래는. 그렇죠. 금하고 바꿔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은 그거를 넘어갔겠고 뭐 미국도 뭐 베트남전인가 뭔가 하면서 갑자기 재정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90년대 후반에 그때 보면은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금보다 달러 찍어낸 게 한 4배 이상 많았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쌓였었고 그다음에 필연적으로 이런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펀더멘탈 대비 그 통화 가치가 비싸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니나노하고 썼겠죠. 흥청망청. 예. 또 그렇게 써야 그 달러가 다른 나라로 풀려가서 교육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감수해야 되는 부담이 기본적으로 부채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느 무역수지 정도 적자라는 거는 물건 싸게 만들어주면 내가 많이 사줄게가 돼야 달러가 밖에 나가서 그렇죠. 풀리게 되고 그게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달러가 많이 풀려야 얘가 기축 통화로 쓰고 얘랑도 달러 쓰고 얘랑도 쓰려면 달러가 많아야죠. 많이 풀어져. 예. 그래서 결국은 기축통화국은 필연적으로 그 적자 적자가 있어야 재정과 되는데.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하.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금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아하. 달러 저렇게 많이 찍어냈고 쟤는 계속 부채도 많고 쟤는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그러면 어느 순간 야 안 미국이 바꿔준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안 바꿔준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러면 그러기 전에 빨리 먼저 금으로 바꿔놓자.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금으로 바꿔달라는 수요가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딱 참고 보니까 야, 이 속도로 바꿔주다가는 우리 금 다 털리겠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이제 못 바꿔주자. 라고 해서 한 게 바로 금태한 정지. 닉슨 쇼크. 닉슨 대통령이 그냥 안 바꿔주겠다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브레튼 우주 체제가 이제 붕괴를 했는데 그거를 트리핀이라는 경제학자, 벨기에 경제학자가 미리 예고를 했어요. 처음에 이 브레튼 우주 체제가 출범할 때, 야 이건 말이 안 돼. 국제 교역이 성행할수록 달러가 많이 찍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은 계속 경상수지 적자와 부채가 계속 늘어날 텐데, 어느 순간 미국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그럼 달러가 그럼 휴지조가 될 텐데, 아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유지 못해. 라고 했던 게 이제 결국은 30년 뒤에 이제 현실화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금태한 정지 하니까 다른 국가들이 이제 미국을 달래준다고 야 그러면 온스당 35불이 아니라 온스당 38불로 좀 낮춰주자. 바로 첫 번째 인위적인 환율 조정이에요. 통화 가치의 절하가 나타난 거죠. 미국 달러로. 좀 봐주라는 거죠. 예. 그게 뭐 스미소니언 협정, 네. 뭐 별게 다 나오는데. 네네.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가죠. 얼마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임시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몇 년도였더라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년도 가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없던 일로 중지. 돼요. 1971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닉슨 쇼크. 닉슨 쇼크는 72년이었고 네. 스미소니언이 뭐 스미소니언이 있었고 좀더 있었고. 완전히 뭐 킹스턴 체제 뭐 이래가지고 그냥 네. 변동환율로 가버리는 게 이제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그때가 예. 우리가 늘 계속 얘기하는 1970년대 예. 인플레이션이 높았을 때 언제인지 알아? 얘기할 때 그때죠. 근데 그때 인플레이션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금의 달러의 가치가 네네.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으로 현상으로 우리가 봤던 거기도 하죠. 네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마침 1, 2차 오일 쇼크가 1970년대 그렇죠. 오일 쇼크도 초반과 있었죠. 후반에 한번 나타났고, 하여튼 그런 이제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뒤로 이른바 그 근본이 그러니까 금하고 달러하고 연동되는 그 패거제는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는데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굳이 꼭 달러하고 금하고 바꿀 줄 필요가 있냐? 그냥 달러를 믿어버리자. 달러를 믿어주자. 어허. 이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달러 본위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쨌든 달러가 본위가 돼서 달러가 기축통화로 작용하려면 역시 그 두 가지 부작용. 첫 번째는 무역 적자, 두 번째는 부채 확대. 이제 이게 계속 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 한번 또 문제가 되냐면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생겼냐면 당시에 미국의 GDP 대비 그 적자가 3%를 넘어갑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3%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그 태핑 딜레마. 포인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임계 수준을 벗어나 버리면 기축통화로서의 신뢰가 흔들리는 구간. 근데 그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는 3%라고 하는 게 되게 크리티컬한 수준으로 여겼었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이
야 이렇게 하다가는 적자가 너무 심하다 이런 거죠. 역시 또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겠는데 그럼 결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당시 딱 보니까 미국에게 대규모 흑자 안겨주는 나라가 일본, 독일 얘네만 합치니까 한 45% 돼요. 아, 그러면 얘 두 나라만 족치면 되겠네. 일본하고 독일에서 만든 물건을 많이 사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미국이. 네. 그래서 야 얘네들한테만 적자를 줄이면 우리가 되겠네. 그래서 그 플라자 호텔에 다 모아놓고 그냥 팔목 비틀듯이 해서 야 니네 나라 통화 가치가 너무 싸서 계속 니네 물건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니네 좀 통화 가치 좀 조정 좀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1달러당 뭐 250엔이었던 게 한 3, 4년 만에 120엔인가로 환율이 그쵸. 반토막, 엔화 가치는 더블이 되거든요. 엔화 강세. 엔화 강세가 된 거죠. 독일도 뭐 비슷하게 됐었고 그렇게 해서 85년도부터 90년까지 미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다시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한번 조정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봤던 역사적인 사실은 미국이 뭔가 자기들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데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적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감당 못할 상황에 이르면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한다고요. 근데 그 방법이 인위적인 통화정책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아, 인위적인 통화가치 조절. 네. 그래서 그 브레튼 우즈가 망가지고 스미소니언으로 온스당 35달러가 38달러로 한 번 간 게 첫 번째 인위적인 환율 조정이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환율 조정이 85년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냐면 지금이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GDP 대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다시 그 정도 그 이상 갔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뭘 노리겠느냐. 다시 미국에게 어마어마한 무역수지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한테 인위적인 통화가치 절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환경이 어렵죠. 그쵸. 압도적 1등이 아니죠. 압도적 지금. 1등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중국이죠.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중국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중국이 지금 네. 그냥 무시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그거를 이 지금 트럼프가 조정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까 했던 것처럼 기축통화의 위치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한 행간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트럼프가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할 때 지금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향후에 뭐 미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어떤 기반을 갖춰다 줄 거다. 그리고 결국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부흥하게 만들 거다. 그게 결론은 뭐냐면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려면 방법은 달러가 약해지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플라자 합의, 즉 마라라고 그 호텔이죠. 네,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판비치에 있는 거기에서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열리지 않겠냐. 근데 과연 중국이 그 자리에 앉겠냐. 쉽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중국을 그 자리에 앉히려면 뭐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되고 우방국들의 팔목도 비틀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이 좀 이해가 되지 않나. 제가 좀 말이 길었죠 오늘. 아 근데 이제 그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마라라고 호텔에 시진핑을 앉히고 싶다. 네네. 근데 이제 시진핑이 아쉬울 게 있어야 돼 앉을 텐데. 네네. 최근에 말 들어보니까 시진핑이 좀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딥시크 이후에 야 우리도 되겠다. 그냥 좀 뭐 트럼프 전화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네. 생겼다고 하면 네. 이게 이제 그 말씀 주신 걸 보면 점점 미국은 점점 이게 코너로 계속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고 네네. 트럼프는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긴 한데 알고 보면 저거 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저도 걱정되는 게 이 미국하고 중국의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 우리가 정치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임기 초와 임기 후반이 완전 거꾸로 해요. 아, 그렇죠. 이게 서구 민주주의, 투표에 의한 민주주의와 이 어떤 공산주의의 장단점인데 투표를 통해서 선거에 의해서 그 리더십을 차지한 사람은 임기 초가 제일 파워가 셉니다. 근데 임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 이른바 레임덕이라는 게 빠져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은 갈참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말 안 듣죠. 지금 시진핑이 몇 년째 해먹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3년임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아마 4년임도 할걸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아유 제가 아무리 설쳐봤자 쟤는 길어야 4년이야. 내지는 내년도 11월에 중간선거 있습니다. 그렇죠. 딱 그때까지만 버티면 거기서 제 성과 못 내면 이제 제 갈참이면 제 힘 빠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양회에서도 보게 되면 그냥 의연하게 우리 하던 거 하고 좀 내수 좀 부양하고 어차피 지난 1기 때도 겪어보니까 앞으로 험단할 건데 뭐 버텨보니 뭐 버틸만 해. 약간 이제 이런 뉘앙스인 거고 거꾸로 트럼프는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임기 초반에 가장 리더십이 셀 때 그래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더 강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뭐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고 뭐 어디 연구소 출신이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작년 11월에 미란 보고서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원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접근이 잘 안 되고 네네. 뭐 여러 가지 뉴스나 저도 뭐 AI 통해서 이제 내용들을 확인을 했는데 이 스티븐 미란이 지금은 그 미국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촉이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의 생각의 결이 같다는 얘기죠. 내지는 뭐 이 사람이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이 스티븐 미란 보고서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근본적인 출발은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위적인 달러 가치의 조정이 필요하다. 제2의 플라자 합의, 즉 마라로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 이제 거기서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앉히려면 옛날 지금 그 85년도처럼 미국이 압도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이제 미국의 편에 서게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무기로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관세고 두 번째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갑자기 트럼프가 무방국들한테 막 관세로 위협을 하고 안보로 막 위협을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약간 채찍과 당근인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야 우리가 지금 같은 구조를 유지하려면 니네도 달러 말고 대안 없잖아. 그럼 달러가 계속 기술통화로서 유지하려면 니네가 봐도 지금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 심하고 국가부채 심하니까 이거 조정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결국 중국이 양보해야 된다 일본처럼. 근데 쟤네가 말을 안 들으니 니네도 같이 공조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길들이를 하고 있는데 관세를 통해서 위협을 하고 안보를 통해서 위협해서 니네 우리가 중국 때릴 때 니네 우리랑 같이 때려. 이 유튜브니까 좀 속된 표현 해도 되죠. 아니 근데 중국을 같이 때리자고 말로 하면 되지. 네. 그 관세를 또 해가지고 또 막 뭐야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말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구리? 네, 다구리 할 때 같이 한번 같이 좀 하자는 거예요. 왕따시키자라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저도 설마 그러겠냐라고 생각했었는데 네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공식화된 게 최근에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그쵸. 관세 이슈 막 벌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다시 이제 부과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핑계가 뭐 펜타닐 뭐 마약 이랬었잖아요. 근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네 우리가 중국에게 그 관세 매길 때 우리가 중국에게 매기는 관세율만큼 니네가 똑같이 중국에게 매기면 우리는 니네한테 관세 매기는 거 조금 까줄게. 나 대신 중국 너도 같이 때려 이런 거. 그렇죠. 나 때릴 때 같이 때려. 어. 지금 제가 얘기한 거하고 이게 다를 게 뭐가 있죠? 똑같네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안보도 옛날에는 안보가 미국의 안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공재였어요. 그렇죠. 예, 미국이 세계 경제의 어떤 보안관 역할을 하고 우리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뭐 이 정도는 서비스를 할게 하는데 그 스티븐 미란 보고서에 보면 미국의 안보는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니다. 이걸로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아시는 분은 안 아시는데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하니까 국가 부채도 심하니까 현재 미국에게 안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미국이 100년짜리 만기 국채 그것도 이자가 없는 무이자 쿠폰 할인채를 발행을 하고 그걸로 교환을 시키게 해라. 대신 미국은 안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돈 내란 얘기네요. 돈 내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방위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나토에도 니네 왜 GDP 대비 2% 이상 방위비 안 올려? 이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븐 미란 보고서의 그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미국이 계속해서 패권 국가로서 위치를 하려면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해야 되고 네.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무역 수지 적자와 국가 부채를 해결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 결국은 팔목까지 비틀어서 중국 굴복시키고 안보 서비스 받는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의 그 무이자 채권 사게 해가지고 재정 부담 줄이는 거에 일조하게 해라. 결국은 미국 이해 국가들한테 삥을 뜯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략 보고서 나와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그대로 하고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본주의라고 하는 네. 미국이 주도했던 그런 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자본주의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네. 질문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보루는 제가 네. 생각할 때 미국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네. 야, 우리가 무너지면 이제 중국이 다 할 건데 네. 그게 좋냐? 사회주의가 좋아? 너희 이제 자유가 없어 이제 네네. 그게 좋아? 아니면 내가 계속 가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협상 카드는 그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뭐랄까 이념과 이념의 그러니까요. 갈등으로 가버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는 약간 극단적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장기적으로? 추구를 할 건데 이거를 세계 다른 나라들이 그대로 받아주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알고 있어요. 이게 고스란히 받아지기는 어렵다라는 걸.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100점 맞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야 70점, 80점 맞는 거지. 그렇죠. 아니야 50점만 맞을래라고 하면 50점도 못 맞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 정책의 방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 지금 주식시장이 뭐 주가가 좀 오르고 뭐 성장률이 플러스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지금 보니까 지금 나라 상태가 재정 상태가 이게 말이 아니고 맨날 빚지고 있고 맨날 더 방만하게 쓰고 있는데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큰일 나라는 미국 내에 있는 우선주의자들 또는 미국 경제를 정말 정통하게 바라본 사람들이 물밑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고가 맞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조정하려고 하는 형태고 과거 역사상 조정이 크게 보면 2번 났어요. 85년도에 플라자 합의 때. 그러니까 미국의 GDP 대비 경상주의 적자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든 게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85년도 플라자 합의. 2번은 언제 갔으세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언제인가요? 2009년, 2010년. 그때는 미국이 서브프라임 위기로 미국 소비가 확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서 소비가 미국의 소비가 줄면서. 줄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줄었어요. 음.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우리한테는 그나마 나은 걸까요? 둘 다 안 좋아, 둘 다. 근데 두 번째는 사실은 더 안 좋을 수 있죠. 미국이 소비를 줄이면 그렇죠. 다 전 굶어죽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환율 조정은 미국에게 흑자를 안겨주는 나라의 타겟된 형태의 조정이고 미국 자체의 소비를 줄이는 건 이건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의 어떤 그 현재 쌓여왔던 그런 적자에 대한 부담을 한 번은 조정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보니 그 적자의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은 큰 부침을 겪었더라. 우리도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대비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좀 약간 그러네요.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뭐 시간 좀 됐긴 했지만, 예. 네. 그러면 회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한번 이제 네. 주가의 이제 조정 가능성이나 이제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쭉 들어보면서 네. 아마 들으시는 분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좀 많이 빠지겠죠 그러면. 네. 근데 아니면 이렇게 되다가 회복이 되든 어떤 네. 형태의 조정이든 네. 이거 회복이 된다면 뭐 때문에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시나리오를 한번 고민해 본다면 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 경기 여건도 있지만 뭐 유동성이라는 것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음모론을 얘기하고 막 그래서 뭐 올해 뭐 시장 완전히 망가지고 뭐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진 않고요. 왜냐면 이제 저도 운용을 하는 사람이라 네. 저도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어떤 거대 담론의 움직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라는 게 당장 이렇게 막 옛날처럼 바로 돌아서기가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네네. 그럼 이게 언제 어느 때 좀 돌아설 수 있겠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충분히 조정받을 때 미국 기준으로 미국 지금도 PER 20배니까 이것도 좀 여전히 비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이런 그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내지는 좀 가시화되면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좀 경기가 어쨌든 간에 둔화될 거고 그럼 결국 인플레 부담이 낮춰지면서 그 반대급부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다시 본격적인 통화 완화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나타나면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가격 변수는 내리 그냥 꽂을 게 아니라 그쵸.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변동성을 보일 것 같고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상승세로 반전하는 시기는 저는 그때가 되지 않겠냐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너무 주식에 대해서 비관론처럼 네네.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작년 좀 후반부터 계속해서 내년은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잘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트럼프나 미국 우선주들이 얘기하는 거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잘 들어. 지금까지는 니네들이 우리 미국에게 수출해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니네 수출 그만하고 니네 내수를 부양해서 니네 스스로 먹고 살아라는 일종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 방향을 따를 수 있고 여력이 되는 애들은 내수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좋아지는 면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했던 뭐 독일 같은 경우 그렇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여력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도 일정 부분 그쪽 방향으로 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한국 주가는 밸류 현상에서는 여전히 뭐 올라왔지만 하단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경기 부양책들을 좀 못 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불확실성 좀 해소되고 정말로 미국이 원하는 게 내수 부양을 하는 쪽이고 달러가 약세로 가는 쪽이면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내수를 부양하면서 자본시장이 저는 좀 회복하거나 오히려 좀 호황을 누릴 가능성도 크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식은 저는 미국 주식은 올해 별론데 한국 시장은 계속해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연초의 모습이 결국은 올해 전체의 올해 모습을 모습이. 지금 이미 조망해 주는 게 아니냐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셔가지고 좀 네.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여쭤봤는데 시간 저도 뭐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